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뉴스의 이면을 꿰뚫어보는 본격 속마음 정치 토크쇼 뉴스 코멘터리 막점 막후의 박지훈입니다. 시사하는 개그맨 MC 장원입니다. 네, 막점 막후 두 형님 먼저 박진영 민주당 부대변인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참 연예를 방송에서 나오세요. 뭐 방송에 다른 걸로 나와요. 무슨 어떤 설전이나 이런 거. 부담스러워 죽겠어요. 같이 방송할 때. 저 연애 프로 나가고 싶어요. 자, 좋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마 선거 끝나고 처음으로 뵙는 것 같은데. 넘어가세요.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의 장성철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왜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안 불러주셨으니까 그렇죠. 시간이 안 돼서 안 나오셨지 않습니까? 아 이제 그동안 좀 병원 좀 다녔어요. 예? 목이 빠져가지고. 아, 누가 불러? 아재 개그 같은데 이거? 아이 지금 막춤 맞고 해서 언제 불러주나. 계속 목 빠지게 기다려가지고요. 병원 다녔다니까요. 목 디스크. 다른 방송에 엄청 나오는 걸 제가 다 봤거든요. 아이 막춤 맞고 나오는 게 제 방송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아니 그건 그렇고 선거라는 게 이게 정치 이벤트 같은 거잖아요. 유권자들도 선거 좀 끝나면 뭐 저도 그렇고 정치와 조금 거리를 두는데 두 분 이렇게 평론도 하고 대변인 하면서 어떻게 두 분 어때요? 더 바빠졌죠. 왜냐하면 선거 후에 어떻게 전국이 흘러갈 것이냐. 네. 이 선거의 의미는 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자분들이 연락이 많이 왔었고 방송에서도 그런 내용을 많이 다뤘어요. 네. 그래서 더 바빠졌다. 네. 그런 말씀드립니다. 정말 바쁘신 것 같아요. JYP 우리 박진영 대변인. 네. 이제 우리 국민들 자체가 정치를 굉장히 게임 보듯이 재밌게 보세요. 이제 서울시장 선거 끝나면 다음 뭐지? 대통령 선거 이렇게 해서 아하. 국민들이 관심이 많으니까 또 이 정치 평론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또 이렇게 전망을 해주고 또 로드맵을 밝혀줘야 되니까 더 바빠진 것 같아요. 다 바쁘다 하는데 예. 막점 막후의 두 형님들께서 시사 방송계의 남철 남성남이 돼가고 계십니다. 예. 아니 뭐 기사가 나면 뭐 박진영 부대변인님이 뭐가 이슈가 있어서 기사를 보면 거기에 앞에 장성철 앉아 소장님도 있어요? 꼭 계시고 앞에 앉아 계세요. 장성철 소장님 멘트가 뭔가 이슈가 돼서 그 기사를 읽어보면 거기에 앉아 박 부대님도 계십니다. 꼭 계세요. 어떻게 된 겁니까 두 분이? 제가 항상 따라다니면서 저 좀 같이 방송해달라고 제가 조르고 있습니다. 환상의 콤비인 것 같아요. 네. 그게 아니라 옆에서 저를 많이 이렇게 괴롭혀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분은 선거 이후에 더 바빠지셨을 것 같습니다. 막점 막후의 팩트 체커시죠? 이민영 서울신문 정치부 기자 자리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민영입니다. 네, 요즘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여당 기자가 더 바쁩니까? 아니면 야당 기자가 더 바쁩니까? 민주당이 지난주에 원내대표 선거했고요. 네. 또 5월 2일에 전당대회가 있고 저희가 보통 이런 선거가 있으면 또 후보자들 인터뷰를 쫙 해야 되고요. 네. 끝나고 나면 뭐 이번에 부동산 특위 출범이니 계속 후속 대책이 나오잖아요. 네. 제 생각에는 민주당이 조금 더 바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일을 한다. 네, 그런 바쁘시- 말로 또 받아들일 수가 네네네 있겠네요. 맞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민주당 소속이에요. 민주당 출입 기자. 예, 맞습니다. 자, 민주당의 새로운 원내 사령탑으로 윤호중 원내대표가 선출됐습니다. 174표 중에 104표, 비주류 박완주 의원을 압도적 표차로 따돌렸다고 볼 수 있는데요. 친문 또 당권파로 알려진 윤호중 원내대표가 선출됨에 따라서 보궐선거로 심판받는 민주당이 과연 민심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쇄신할 수 있느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향후 전국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윤호중 원내대표 당선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이것을 짚어보겠습니다. 네, 친문 핵심 윤호중 원내대표가 선출이 됐는데요. 결국은 민주당은 좀 더 강한 민주당, 당내 안정을 선택했다 이런 평가가 많은데 먼저 윤호중 원내대표 잘 아니까요. 네. 본인은 원칙주의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어떤 분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굉장히 사실은 이 합리적인 분이에요. 네. 꼼꼼하고 섬세하고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의 간사라고 하는 당직자회부터 시작했어요. 네. 간사라는 자리가 이제 제일 낮은 자리입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원내대표까지 갔으니까 뭐 밑바닥에서 벌써 끝까지 간 사람이죠. 주요한 보직들을 많이 한 것 다 같아요. 있죠. 사무총장도 했고 뭐 네. 정책위 의장도 했고 했기 때문에 경력이 풍부하다는 것은 이 위기 상황을 돌파하는데 가장 좋은 아마 자산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법사위 위원장 하면서 좀 강성 발언을 좀 하긴 했습니다만 네. 실제적으로 굉장히 좀 온화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부드러운 원칙주의자로 본인이 얘기하거든요. 네네네. 그런 면이 있고요. 이분이 또 이
타협과 협상의 기제입니다. 네. 2012년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야권 대선 후보 단일화 그 당시에 이제 그 이정희 후보가 중간에 사퇴했지 않습니까? 네. 그 과정에서도 이제 이 협상하는데 역할을 했고요. 2010년도에 그 지방선거 때도 야권 단일화 협상을 했고 수많은 협상들을 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원칙 있는 개혁을 추진하지만은 또 야권과의 협상에 있어서도 잘하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많이 인식하는 거는 법사위원장 할 때 막 망치 막 하고 그 모습을 기억하는데 그 모습보다는 조금 그렇죠. 원래 이제 이분이 어. 온화하고 합리적이고 이런 예. 분인데 법사위원장 할 때 강성 발언하는 거 보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죠. 예. 아 저분이 꼭 다음에 원내대표나 당대표 나가시겠구나 예상을 했죠. 네. 예, 그게 아마 뭐 시작점이었다. 여의도에서 봤을 거 아닙니까? 네. 막말주의자, 비합리주의자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다르네. 완전 다르네요. 막말주의 비합리주의자. 사실 제가 국회에 있을 때는요, 뭐 네. 저런 의원이 있었을까? 있었나?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뭐 존재감이 없었다. 눈에 띄진 않았는데. 라고 말씀드리고 작년에 이제 다시 이제 되시고 나서 네. 상당히 이렇게 강성이 되셨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막말주의자예요. 왜냐하면 선거 기간 중에 오세훈 후보에 대해서 쓰레기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동아일보와 관련해서는 지라시 신문이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되게 이분이 원내대표로서도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작년에 임대차 3법이 통과됐을 때 네. 본인이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대한민국 국민이 평생 집의 노예로부터 벗어나는 아주 역사적인 날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맞아요? 그 이후에 우리나라 국민들 얼마나 집 때문에 더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로 상황 판단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강성, 친문, 극단주의자다 라고 전 말씀드리고 우와, 싶습니다. 강하게 지금 네. 정반대로 얘기하셨는데. 야권에서 이렇게 싫어하는 거 보니까 여권에서는 잘 뽑았나 봅니다. 그렇죠. 아유, 좋아하세요. 싫어하시니까 미소를 짓고 계세요. 근데 그러면은요, 그 좋아한다라는 건 네. 어떤 의미냐면 앞으로도 의회도 완전히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아하. 여당 원내대표는요, 넉넉해야 돼요. 솔직히 아침마다 출근을 자기 사무실에 하면 안 됩니다. 야당 원내대표실에 가서 아유 우리 야당 원내대표님 나 차 한 잔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여야가 잘 풀릴 수 있도록 좀 넉넉하고 포용이 많아야 돼요. 네. 근데 이분은 거의 상대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여야 관계 앞으로도 극단적으로 대결 구도가 형성이 될 거다라고 전망해 봅니다. 자, 좋습니다. 기자들, 특히 정치부 기자들은 윤여준 의원들 많이 봤을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이분이 보통 민주당 내에서 뭐 정책, 전략, 협상통 이렇게 꼽히거든요. 이게 하나만 하기도 힘든데 예. 세 개나 한다는 거는 그만큼 일을 잘한다. 여당 의원님들도 확실히 얘기를 들으면 일은 진짜 잘해라고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뭐 법조인도 아니고 네. 법학전공자도 아닌데 법사위원장을 했잖아요. 이런 전례가 박영선 전 장관 말고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물론 뭐 실세여서도 그랬겠지만 일을 잘하고 그만큼 뭐 전략가니까 시켰을 거란 말이에요. 확실히 좀 일을 잘한다는 평가가 있고요. 이번에도 뭐 친문이라서 된 것만 생각하기는 좀 어려운 게 좀 당의 혼란 시기에 일을 조금 잘하는 사람이 안정적으로 끌어가야 한다라는 의원들의 기대감이 분명히 반영은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기자들이 강성이라고 분류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법사위원장으로서의 모습이 좀 강력한 것이 공수처법 개정안이나 아니면 임대차 3법을 이제 여당으로 단독으로 막 통과를 시켰고요. 그리고 이제 막말 논란도 있었고요. 요즘에 조금 바쁘셔서 그런지 기자들 전화를 좀 잘 안 받으시던데 좀 잘 받아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가장 마음에 안 드네요. 막말하든지 상관없지만 일을 그렇게 잘하신다고. 전화라 좀 받아라. 일을 그렇게 잘하신다고 합니다. 일은 예. 잘한다. 저는 많이 하다 보니까 좀 부족했습니다. 저는 왜 자꾸 이렇게 온 건 합리주의자, 뭐 우회주의자라고 네. 표현하시는데 되게 반감이 있냐면은 새누리당 때 비교해 봤을 때 네. 새누리당 선거에서 졌어요. 너무 친박들, 집권 세력이 너무 오만하고 교만해. 왜 타협으로 해? 이렇게 국민들의 평가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성 친박이 원내대표가 됐어요. 그걸 잘했다고 해야 돼요? 그건 저 잘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자신들의 진영과 계파의 논리에 의회가 장악될 수 있다라는 네. 우려감이 있어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앞으로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까지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봤을 땐 점점 안 좋아지는 길로 가고 있다라고 장소장님 평가하고 싶어요. 지금 지적한 것처럼 이 보궐선거 패배인데 약간 다른 민심을 선택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민주당의 방향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제 뽑힌 거라는 네. 것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함부로 평가하기 쉽지 않은 겁니다. 이제 나중에 결과를 봐야 되는 겁니다. 네. 원내대표 선거는 당대표 선거하고 달라서 굉장히 좀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네. 쉽게 말하면 반장 선거하고 반장 비슷한 선거죠. 측면이 있습니다. 네. 늘 가까이 보던 사람들끼리 선거를 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첫 번째 유능하냐 안 하냐 제대로 봅니다. 네. 두 번째 나하고 이익관계, 친분관계 생각합니다. 물론 이번에는 아니지만은 상임위 배분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생각을 그렇겠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과거 이분의 경험과 그다음에 실적으로서 검증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원내대표를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이 된 거고요. 법사위원장 시절의 강성을 계속 이어갈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저는 이거는 전국의 변화로서 봐야 되는 것이지 아하. 이분의 개인 성향에 의해서 저는 좌지우지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죠. 이분이 유연하고 전략적이라는 이야기는 뭔가 하면요. 흔히 아는 여당이 법을 압박해서 통과시켜야 될 때는 압박해서 통과시킨 아하. 거예요. 또 유연한 상황이 필요하면 유연한 것도 할 수 있고 제가 아까 협상도 잘하는 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으로 평가해야 되는 거지 지금 우리가 법사위 시절을 가지고 원내대표단 상황까지 예단해서 또 무조건 싸우기 말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볼 직책에 필요는 따라 상황에 따라서 그렇죠. 이 법사위 때 했던 거하고 또 원내대표로 할 거는 분명히 다를 것이다. 정치는 때로는 상황 논리고 상황 논리에 따라서 자신을 네. 잘 적응시키는 게 유능한 것이다. 물론 거기에는 기본적인 원칙은 존재해야 되겠죠. 네. 유능하고 유연하다는 말씀을 네. 계속 하시는데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보통 공개적으로 활동하신 이후에 네. 법사위원장 때 너무나 많이 안 좋은 모습을 많이 봤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 뽑힌 것은 유능하고 또한 어쨌든 이해관계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위기감이라고 보여져요. 친문 세력들이 여기서 우리가 원내대표직을 뺏겨 지금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원내대표직까지 뺏기면 주도권을 상실해 대선 치러야 되는데 대선 후보 경선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이러한 쭉 로드맵이 있잖아요. 네. 여기서 주도권과 기득권을 뺏기지 않으려는 위기감의 발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법사위원장이어서 좀 그런 거 아닐까요? 아들 셋 키우는 부모랑 그 또 다른 상황에 키우는 부모랑 목소리 크기부터가 좀 다르잖아요. 거기도 좀, 네. 그러니까 그런 스타일로 법사위원장직을 수행했잖아요. 그러니까 원내대표직이 이제 앞으로 대선 국면이란 말이에요. 여야가 극단적으로 갈등하고 싸울 수밖에 없어요. 더욱더 예전의 모습보다 강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전망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에 제 전망이 잘 맞습니다. 그렇죠, 선배님? 뭐 한번 보죠. 네. 숫자는 정확하게 맞추더라고요. 숫자는 뭐 100% 맞추고 있습니다. 네. 예. 자, 174표 중에 104표니까 진짜 압도적인 차이로 이겼습니다. 보궐 참패 후에 민주당 내 초선 의원들에 의해서 이제 당내 쇄신의 목소리도 있었고 재선 의원들이 좀 동참하는 분위기도 있었는데 이 결론만 봤을 때는 결국 뭐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이 난 겁니까? 이 기자분들은 어떻게 좀 분석을 하십니까? 이게 분명히 의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친문 강성에 대한 반감이 느껴졌거든요. 네. 그 투표 전날에 뭐 한 재선 의원이 저한테 아직 모른다. 박완주가 많이 올라왔다. 우리가 강성 친문에 대한 반감도 있고 일대로는 안 된다는 위기감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싶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윤호중 의원이 대세였고 대세를 꺾기에는 좀 부족했다. 선거 전 분위기는 좀 최악의 경우에는 7대3, 뭐 잘 봐도 6대4 정도로 예상했는데 그 정도로 나왔고요. 이번 선거 결과를 두고 보면 결국 민주당 의원들이 원하는 게 무엇이냐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완주 의원이 원래 상임위 재분배한다고 했거든요. 이게 뒷얘기를 보면 초선 의원들이 법사위원장을 뺏기는 것에 대한 걱정을 좀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박완주 의원이 나중에는 재협상을 하긴 하지만 법사위원장만큼은 안 된다고 했고요. 그리고 윤호중 의원은 법사위원장 그냥 아예 재협상을 하지 않는 나한테 몰표를 달라 막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갖게 되면 그동안 민주당이 해왔던 개혁 입법 이런 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결과적으로 조금 의원들은 협치보다는 지금은 개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아하. 게 아니었나 이렇게 보입니다. 자, 지금 말한 것처럼 결국은 당내 결속을 좀 더 강조한 것처럼 보입니다. 윤호중 원내대표 당선은. 그렇다면 앞으로 당내에서 다양한 의견이 좀 나오기는 어렵다. 이런 얘기도 좀 나와요. 이거 아니, 어떻게 봅니까? 다양한 의견 이야기 안 할 거면 국회의원 안 해야죠. 아. 해야죠, 당연히. 예.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요. 흔히 이야기하는 이제 뭐 강성 당원들 때문에 네. 못하겠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 정도 이야기를 비판을 들을 거 있으면 듣고 또 설득할 거 있으면 설득하고 또 정치인이 자기 소신이 있으면은 국민들과도 이렇게 토론을 해서 설득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저는 맞다. 그런 식의 뭐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이 토론이라고 하는 것들과 이 정치적 결론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는 룰이라든가 네. 전략적 방향에 대해서 좀 한계치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해결되지 않을 걸 가지고 해결할 것처럼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당면에서 선거에 대해서
대해서 평가를 하면은 선거 전반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의 문제는 보궐선거에서 왜 졌는지에 대해 선거구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는 제대로 하지 않고 있으면서 네. 4년 전체에 대해서 평가하겠다고 하거든요. 이거는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평가라고 하는 것은 가장 내 근접한 것부터 가장 가까운 시기부터 해야 된다는 그 기본 원칙에 대해서 조금 이제 벗어난 측면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이 윤호중 원내대표가 이 당내 강성 지지층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지 좀 궁금한 측면이 있는데요. 이 보궐선거 참패 이후에 이 당내 강성 지지층과의 이 거리두기가 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존재합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어떤 관계 설정을 좀 할 거라고 예상이 되십니까? 원내대표가 그걸 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은. 원내대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회의원들의 반장이기 때문에 그걸 할 필요는 없고 이제 당대표나 당 지도부가 해야 되는 게 사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강성 이제 지지자들이 보내는 문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모욕적인 부분이라든가 개인 정보에 해당되는 부분들 그다음에 국민 감정에 거스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자제를 요청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도 중요한 당원이고 또 민심의 일부이기 때문에 당은 또 그 의견도 또 수용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 것 같아요. 강성이다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봅니까? 진짜 이 강성이 전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과다로 대표되고 있는 건지 강성 손들어 보라 할 수도 없는 거고요. 먼저 어떻게 말씀드리고 봅니까? 싶은 예. 게 제가 최근에 권리당원 6명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생각처럼 막 강성만 있지 않고요. 이분들 얘기가 의외로 당신과 민심 괴리가 있는 거 맞죠. 그리고 우리 이렇게 강성 지지층에 끌려가다 보면 대선에서 지면 어떡하죠? 이런 그렇죠. 얘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하게 지도부에서 좀 의원들이 많이 염려를 하세요. 익명으로 물론 네. 강성 지지층에 대해서 이런 걸 좀 인지해서 강성 지지층을 좀 설득할 필요는 있는 것 같고요. 윤호중 의원은 제가 지난번에 당신 민심 같다파와 다르다파가 있었는데 굳이 네. 따지면 이제 같다파거든요. 예. 그래서 아예 강성 지지층이란 말을 안 하시고 열혈 지지층이라고 열혈. 불러요. 예, 예. 당내 민주주의의 하나다. 물론 이제 그러면서도 의원들을 좀 존중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도부가 굳이 뭐 강성 지지층과의 관계를 뭐 재설정하려고 하진 않을 것 같고 기존 기조를 그대로 갈 것 같습니다. 강성 지지 가다 대표되고 있다 이렇게 맞습니까? 몇 프로예요? 과대하게 두려워하고 있죠. 두려워하고 있다. 좀 그런 표현 써도 되는지 뭐 과도하게 쫄고 있다. 겁먹고 있다? 문자 받고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가는데요. 강성당원이든 뭐 연성당원이든 간에 대의 체계 내에서 네. 같은 한 표로서 존재하는 그 시스템을 갖고 가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요 정책에 대해서 전당원 투표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해서 한다면 그게 대의원 강성당원이 과다 지지가 될지 아니면 전반적인 대의원 당원들의 의견이 수렴될지 그거는 네. 해봐야 아는 겁니다. 저는. 자, 좀 전에 장윤수 소장님 이 말씀하셨죠. 2016년에 선거에서 졌던 새누리당 얘기를 하면서 친박, 이른바 친박. 지금 이 강성하고 비슷하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같다고 봐야 됩니까? 저는 대자뷰 같아요. 아. 이게 달달코마니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2016년 4월 달에 네. 총선에서 그때 당시 새누리당이 일당을 뺏겼어요. 121대 120 져버렸어요. 네, 민주당한테. 상당히 이제 위기감을 느꼈는데 네. 그 당시에 쇄신해야 된다, 바꿔야 된다, 우리 뭐 친박, 비박 싸우지 말자,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당시에 8월 9일 날 네. 전당대회가 열렸어요. 그때 누가 당대표가 됐냐면 강성, 핵심, 친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오른팔인 이정현 의원이 당대표가 됐거든요. 예. 바로 웃음 나오죠. 아니 그냥 좋아서 웃었어요. 아, 좋아서 웃은 거예요? 비웃는 게 아니고 비웃는 거 아니었어요? 그분 좋아서. 겨우 뭐 그런 사람이 됐냐 이게. 네, 아니요. 그 기억이 다음에 나서 최고위원들 웃었어요. 보면 더 웃겨요. 네. 1등 최고위원이 조원진. 네. 2등이 누구냐면 이장호. 그 다음에 3등은 비박이라고 불렸던 강석호. 강석호. 4등은 뭐 여성 몫인데 최현희 의원이라고 박근혜 대통령이 되게 많이 아꼈던 코레일 사장. 네. 그분을 완전 친박 지도체제가 꾸려졌죠. 다 친박 비슷하네. 네. 예. 왜냐하면 야 우리 집권 하반기 들어갈수록 우리 친박들이 모여서 대통령을 뭐 지켜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많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당원들이 위기감이 발동을 해서 친박 지도체제를 완벽하게 꾸렸어요. 그 결과는 뭐예요? 탄핵당했죠. 네. 대권에서 뭐 정권을 졌죠. 잃었죠. 대선에서. 그 다음에 계속 친박 친이 싸움 계속됐고 탄핵 가지고 싸웠단 말이에요. 그런 대자보로 지금 쭉 가는 거예요. 다음 달에 이제 당대표 선거 있잖아요. 그때 보면 결국에는 또 강성 친문 세력이 당연히 자신들의 얼굴로 강성 친문 당대표를 만들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럼 망하는 길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당은요. 당원들의 당이 아닙니다. 아하.
당은요 국민들의 국민의 당입니다. 당이다? 왜냐? 당원들 당비 냅니다. 네. 하지만 국민의 세금 1년에 350억 내외의 세금이 다 당으로 국고보조금으로 들어가요. 이거는 우리 당이야, 우리 당원들의 당이야. 이렇게 권리당원에 끌려가면은요, 이건 내년 선거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도 왠지 그 친박 강성, 지금 친문 강성이랑 비슷한 것처럼 완전 표현하고 다르죠. 있는데 완전 어떻게 봐야 다르죠. 됩니까? 그 네. 역대 어느 정당을 봐서 당원들하고 갈등하는 정당 봤습니까? 민주당은 당원들하고 갈등하고 있어요. 그만큼 실제로 주권자의 원칙에 충실하고 있다는 네. 뜻이고요. 당원 중심의 정당으로 제대로 자리 잡았다는 뜻이고, 이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친박 친이 이야기하지만은 국회의원들 정당이잖아요. 국회의원들끼리 개파 싸움에서 나누고 하고 당을 만들어가고 이런 거지. 지금은 저희는 뭐 어디 탈당하고 분당하고 이런 것조차도 마음대로 잘 안 돼요. 당원들이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는 거고요. 정당의 부분은 이렇습니다. 국민이 세금을 받기 때문에 국민의 정당이다. 그건 맞는 말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정당할 필요가 없어요. 다 그냥 국민들한테 여론조사에서 정책 결정하지 뭐하러 포괄 정당을 정당이 합니까? 되는 거니까요. 이익, 예. 우리가 흔히 아는 이익 대표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계급론 이 뭐 마르크스주의적일 수 있습니다만은 자본가의 이익과 노동자의 이익은 다르기 때문에 다른 당을 만드는 겁니다. 네. 다 같은 국민이지만 그 속에서 자기들의 이익을 만들기 위해서 당을 만들고 서로 간에 투쟁을 하기도 하고 화합을 하기도 하고, 이것이 흔히 하는 이게 정당을 하는 기본적인 이유이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 버리면 정당 자체가 소멸해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여기 앉아서 평론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론조사에서 다 정책 결정하지 뭐하러 이렇게 평론하고 정당하고 합니까? 자, 좋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마음은 네. 당원들에게 향해 있는 게 맞아요. 근데 눈높이와 머리는 국민에게 맞춰라. 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선거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당대표, 원내대표, 당원들끼리 뽑아? 좋아, 오케이. 하지만 국회의원 선거 있잖아요. 대선 있잖아요. 그거 당원들이 뽑지 않잖아요. 국민들의 마음으로부터 멀어지는 정당은 선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민심인 거예요. 결국 민심, 당심 그런 얘기 같은데, 결국은 민주당이 특히 윤호중 원내대표로서는 민심을 돌리는 게 가장 큰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못 듭니다. 돌린다니까요. 한번 봅시다. 한번 보고요. 자, 민심을 돌리겠다라고 입장을 얘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을 개혁하라고 180조 줬기 때문에 이 속도는 내겠다. 속도 조절 핑계고 검찰개혁, 언론개혁도 하면서 또 입법도 하면서 민생도 챙기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했는데, 아마 장설 수장은 그 두 가지 같이 가는 건 쉽지 않다라는 취지 같고,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아니, 것 이거 저는 가능할까요? 당연한 거라고 보는 게 민생을 특별히 챙겼듯이 이 말에 동의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정치의 기본이 민생이에요. 민생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인한테 물과 공기처럼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당연한 걸 이제까지 안 했다는 소리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아하. 민생 챙긴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평소에 좋아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개혁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제도적 개혁이라는 것은 진보의 숙명이에요. 네. 진보라고 하는 것은 없던 것들을 제도로 만들어서 앞에 걸수록 나가도록 하는 게 진보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다만 이 과정에서 당신과 민심에 약간의 괴리가 있다면 그건 균형점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하. 균형점을 찾아가야 되는 것이지 어느 하나를 버리라 이렇게 한다면은 정당을 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정당을 할 수 없는 것. 또 반대로 하면 선거에서 다 지는 거기 때문에 네. 저는 균형점을 찾아가는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언론이나 이렇게 비판할 수 있지만은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게, 그건 우리가 알아서 잘할 겁니다. 네. 신경 쓰지 말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네요. 예. 너나 잘하세요. 네. 뭐 이런 것 같은 느낌. 예. 네. 걱정되는 게 뭐냐면 민주당이 안 좋아지고 망하는 길로 가면 국민의힘은 좋겠죠. 근데 그렇죠. 하지만 예, 예. 민주당은 지금 집권 여당입니다. 국정 운영에 무한한 책임을 갖고 있어요. 집권 여당이 흔들리면은요, 나라가 흔들립니다. 그럼 국민이 힘들어져요. 다음번 대선 때까지 제발 국민들 힘들지 않게 나라를 잘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저는 왜 자꾸 이분들의 개혁과 뭐 국민들의 눈높이를 맞추고 균형점 찾는 게 힘들다가 아니라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리냐면, 불가능하다. 사람이 바뀌어야 정책과 노선이 바뀌어요. 근데 이분들은 더욱더 강성 친문이거든요. 네. 대통령을 보호하겠다, 대통령을 지키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더 강할 것 같아요. 네. 신념과 고집으로 국정을 운영하게 될 것이다라고 전망해 봅니다. 저는 선거 끝나고 상당히 위태롭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 김종민 최고위원이 언론에 네. 나와서 선거 왜 졌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언론의 편파적인 보도 때문에 졌습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결국엔 언론 탓이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윤호중 신임 원내대표가 언론 개혁하겠다고 지금 치고 나왔잖아요. 네. 이것은요, 대선을 앞두고 언론을 옥죄겠다라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많은 언론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 말한 것처럼 협치냐 개혁이냐 조금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생각이 드는데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상임위 위원장 지금 재배분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금 재배분 하지 않겠다라고 선을 그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뭐 협치랑 바로 연결되는 건 아니겠지만 이렇게 선을 그어버리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도와줄 이유가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제 말이 맞잖아요. 협치가 안 된다니까요. 네. 여야가 타협이 안 되고. 아니 그 이야기는 할 말이 있는 게요. 네. 이제 기본적으로 상임위원장은 2년 단위로 네. 상임위 같은 경우는 이제 조정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지난번에 상임위 7개 하라고 했는데 안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안 한다고 해서 떠맡은 거예요.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아니, 생각해보니까 그런 측면이 있는 거고. 달라고 하잖아요. 이제 우리 달라고 그거는 하는데. 이제 근데 뭐 우리 장 소장님 같은 경우에 나라 네. 걱정하지만은 네. 국민의힘이 나라 걱정 안 하잖아요, 솔직히. 해요. 오! 민주당 망해가지고 그래 자기 집권에 그 우리 백신 때 한번 보세요. 늘 백신 저주를 퍼붓잖아요. 아니 지금 백신 때문에 지금 나라가 지금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아니 그러면 확보가 안 자기들도 돼서. 좋은 방법을 내놔야지. 백신 이야기 나올 때마다 얼떨 때는 대통령 보고 맞으라 그랬다가 맞고 나면 맞지 마라 그랬다가 늘 그런 식으로 하는데 어떻게 그게 신뢰나겠어요 하는 말로. 지금 백신 스와프도 하자고 알겠습니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일단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백신 얘기는 뭐 여기서 지금 얘기할 건 아니고. 아니 진짜 해요. 우리 장 소장님 네. 같은 분들은 국민의힘이 다 그러면 바뀌었어요. 결국 윤호중 이제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상임위 재배분은 없는 겁니까? 그건 모르죠. 저기 원내대표 제가 마음속에 들어간 것도 아닌데 알 수는 없는데 네. 어쨌든 간에 이 국민의힘이 그 본인들이 상임위 7개를 맞지 않겠다고 했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난 뒤에 저는 이것에 대해서 다시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풀릴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해 봅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제 원내대표들이 예. 다 이제 상임위 재협상해서 여러 가지 좀 몇 개 가져오겠다라는 공약을 내세운 것 같아요. 네. 민주당에게 그래 너희들 한번 책임 정치해봐라고 다 맡겨놨더니 나라가 상당히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7개라도 다시 협상해서 가져야 되겠다라고 다시 판단한 것 같습니다. 빌어요. 나라 걱정 때문에 싸우실 그래요, 필요가 나라. 없는 게 네. 결국 야당은 법사위원장 내놔라고 그거 하나잖아요. 여당은 법사위원장 못 준다기 못 주겠다잖아요. 때문에 평행선을 달릴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게 7개 중에 생각합니까? 법사위원장이 저는 가장 중요한 절대 것 그렇지 같은데. 않다고. 아, 그래요? 저는 저렇게 야당 중진들을 제가 저도 좀 알기 때문에 예. 상임위원장 굉장히 하고 싶어 할 겁니다. 아, 그럴 수도 있다. 제가 예. 좀 마쿠 얘기를 좀 해드리면 해줘야죠. 네, 맞점 네. 맞고니까요. 예. 제가 또 취재를 해오지 않았겠습니까? 네. 다른 데 가서 절대로 얘기 안 합니다. 또 얘기할 약속. 거예요. 아마요. 그 말을 이후로 믿었어요. 이후로 안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전에 안 하신 것도 중요합니다. 이전에 안 하신 벌써 겁니까? 하고. 예. 어떻게 알았지? 하세요. 해주세요. 예. 그 김기현 의원하고 권성동 의원이 네. 지금 원내대표 지금 양강 체제인데 나간다 그러죠. 예. 두 분들이 삼선 중진 의원들한테 다 가서 귓속말로 이번에 내가 위원장? 위원장 위원장 하나 갖고 오겠다. 갖고 올 테니까 날 밀어달라라고 지금 은밀하게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진들 중에 3선 이상으로는 위원장 하고 싶을 거예요 아마. 네. 마지막이잖아요. 저 궁금합니다. 위원장 하면 뭐가 좋아요? 그래요. 장관급이잖아요. 위원장이 장관급입니다. 아, 의전이 일단 달라지겠네요. 장관급 자리입니다. 그 제가 예상해 보면요, 뻔합니다. 지금 조영 원내대표하고 정진석 네. 의원하고 협상될 겁니다. 두 분이. 정진석 의원은 지금 뭐 국회 부의장 하고 싶거든요. 네. 네.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이 상임위 7개 달라고 할 겁니다. 달라고 할 거고요. 좀 기다리면은 법사위에 대해서 법사위 혁신안 자기들이 내놓으면서 법사위에 대해서 다시 협상을 해보자. 저는 100% 이렇게 갈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예. 이 사실은 윤호중 위원장이 윤호중 원내대표가 다시 협상 없다고 하는 것은 전형적인 이제 우리 게임에서 치킨 게임이에요. 아하.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상임위원장이 되면은 국회 본청에 아주 넓은 아, 그렇죠. 그 방이 방을 하나 줘요. 있어요. 상임위원장 방을 주고 또한 이제 상임위원장으로서 활동하시라고 네. 대략 한 700만 원 정도의 판공비가 있나요? 판공비와 뭐 여러 가지 다른 월급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수당 같은 걸 해서 나오고 또한 비서진이 한 2명 정도 더 될 수가 있고 무엇보다 방망이를 갖고 있잖아요. 방망이가 있죠. 방망이. 그렇기 제가 때문에 제가 상당한 실제로 권한이 있어요. 방송할 때 위원장님을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인터뷰하러. 그래서 제가 실수로 의원님이라 계속 부르니까 딱 정정을 시키더라고요. 스톱 시키고 위원장이라고 하라고. 그 정도로 잘못하셨네요. 의원하고 위원장은 다르다. 네. 그 말씀은 하고 싶습니다. 그런 유치한 짓 때문에 우리나라 국회가 그 아, 모양이에요. 유치한 짓입니다. 그분이 누군지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개인적 자리에서. 자, 향후 당첨 관계가 지금 궁금한데 결국은 윤호중 친문이라고 볼 수 있는 뭐 하여튼 원내대표가 된 거고요. 특히 청와대도 지금 개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철희 전 의원이 지금 정무수석이 됐습니다. 또 김부겸 장관 같은 경우는 국무총리가 되면서 뭔가 협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강성 온건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앞으로 당첨 관계는 어떻게
설정이 될 것 같습니까? 일단 하반기에는 네. 무조건 당 우위로 가야 됩니다. 당이 제일 먼저다. 네, 당 예. 우위로 가야 되고요. 선출직과 임명직의 차이는 또 분명히 존재해야 됩니다. 네. 저는 늘 선출직 우선주의를 주장하는 사람인데요.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선출직은 민주주의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임명직들은 뭐냐면 그냥 공화주의에 해당됩니다. 공화주의다. 안정성, 그다음 임기를 보장해 주잖아요. 그래서 그래 관료제를 만드는 그 자체가 전문성과 안정성을 만들어서 네. 정책이 흔들리지 말아라. 때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당신과 민심이 괴린할 때 균형감을 찾아줘라. 이런 측면에서 선출직을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저는 당이 개혁적인 것들을 앞서 나가고 그다음 정부는 민생을 챙기면서 하는 이것들에 대해서 균형감을 맞추는 것. 그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철희 신임 수석 어떻게 평가합니까? 할 역할이 별로 없어요. 아, 또 왜냐하면 별로입니까, 또? 청와대 정무수석의 카운터파트, 국회 카운터파트가 네. 원내대표거든요. 네. 윤호중 신임 원내대표 3선인가요? 4선인가요? 사선. 4선이고 이철희 수석 같은 경우에는 비례 초선. 초선이었단 말이에요. 급이 차이가 이건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안 된다. 대화 파트너로 안 돼요. 그래서 만약 전 수석이 최재성 의원이 사선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철희 소장이 많은 아이디어를 갖고 민심에 걸맞는 여러 가지 정책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도 됐어. 아이, 뭐 상종을 안 해줄 거란 말이에요. 아, 그 정도입니까?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 당에. 저는 별로 할 수 있는 역할은 없고 제가 봤을 때는 몇 달 안에 이철희 소장이 나는 도저히 뭐 할 게 없네요 라면서 그만둘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여져요. 다시 라디오 방송으로? 다시 라디오. 방송도 뭐 하게 될까요? 갑자기 그만둬가지고. 그 진행 같이 하잖아요. 뭐 했었는데. 언질 없어요. 저 언제 없어가지고요. 그 방송사에서 화가 나가지고 첫 번째 아이템으로 자 이철희 정무수석 소장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내가 정관 예우를 해드려요? 아니면은 직설적으로 얘기해요? 그랬더니 직설적으로 얘기하세요. 그리고 저는 같이 방송을 하는데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네. 직설적이시네요. 네. 아니 그래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어요. 급이 안 돼요. 급이 너무 아니, 다르다. 저기 정권 말기이기 때문에 국회 쪽으로 잘 끌려다녀 주시는 것만 해도 역할 하시는 겁니다. 그게 역할일 것이다. 자, 마지막으로 민주당 당대표 선거가 남아 있습니다. 자, 누가 당대표에 선출이 될지. 뭐 친문, 뭐 비문, 범친문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원내대표 선거하고 좀 다른 결과가 나올지 어떻게 좀 분석을 하십니까? 다 한번 들어보죠. 이민영 기자님. 저부터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두 가지일 것 같은 게 네. 하나는 우리가 이제 강성 친문이 됐으니까 네. 당대표도 친문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가장 그중에 친문으로 밝혀진 홍영표 의원이 좀 의원. 유리하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예. 나머지 두 분은 굳이 따지면 이제 범친문이신데 네. 그 두 분이 예를 들면 너무 이렇게 우리가 친문 일색으로 가는 것은 조금 우려가 있으면 이제 나머지 두 의원이 유력하긴 한데요. 또 송영길 의원은 삼수거든요. 네. 그런 좀 영향이 있고 의원식 의원은 아무래도 그 당내 최대 계파인 더 좋은 미래에 소속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점이 또 각각 장점이라서 완전 친문으로 가느냐, 약간 너무 친문으로 가는 것은 우려가 있느냐, 그 두 가지를 조금 의원들의 마음을, 당원들의 마음을 봐야 되지 않나. 지금 3명이 출사표를 던졌는데 뭐 영 다른 인물이 나올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지금 상황에서? 이미 등록 끝났어요. 끝났는데 예비 경선이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예. 아쉽네요. 예. 왜 아쉬워요? 왜 아쉬워요? 그냥 개인적으로 아쉽다고요. 그러니까 왜 아쉽냐고요? 몰라요. 제가 뭘 알겠습니까? 하도 자꾸 뭐 지금 협치 안 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당대표가 협치하겠지 뭐. 어떻게 당 대표는 누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되든 별로 상관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새누리당 때 만약 예를 들면 뭐 이정현, 네, 그다음에 윤상현, 네. 최경환 이 세 명 중에 당 대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물어보는 거 똑같다. 이런 사 와닿네요. 그쵸. 최경환 똑같은 사람 윤상현, 같은데요. 네, 예, 똑같아요. 예, 그러니까 예. 별로 누가 되든 상관이 없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어요. 이건 정말로 정말 걱정이 돼서 말씀드려요. 아니 근데 그 어쩔 수가 없는 게 네. 한편으로 다 범친문이에요 당에. 안철수가 옛날에 비주류대로 다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없어요. 그냥 친문이 아닌 사람 하면 그 누구 아니, 그러니까 한 명 전 뽑아. 친문이냐 아니냐 그 문제가 아니라 과연 솔직히 가슴에 대놓고 생각을 가슴 해보자고요. 대놓고, 예. 이분들이 야 집권여당의 당대표 깜인가? 다음번 대선을 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정치력이 있을까?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옛날에 정말 화려했잖아요. 막 그럼 김종인 이해찬, 비대위원장 이낙연. 다시 돌려주시던가. 제가 가져가까지 그래서 굳이 이제 만약 이게 아마 이 언론에서 얘기하는 사람은 박용진 의원
조웅천 의원 등등을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분들은 더 그분들 지도자감이 아닌 거고요. 하기 좀 어렵지 않나요? 성향의 문제가 아니고 예. 앞에서도 말씀드렸겠지만 당내 입장에서 보면 말씀하신 이야기가 맞습니다. 지도자로서 대선을 치를 수 있는 급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해봐야 됩니다. 두 네. 번째는 뭐냐면은 이 사람이 대권주자 옆에 섰을 때 런닝메이트 같은 이런 느낌을 줘야 돼요. 네. 자기 표를 3% 5% 정도 이렇게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그렇죠. 측면이 있고요. 예. 우리가 또 다시 재집권했을 때 야 저 사람이 정권의 넘버 2야?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유능함이 사실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저는 뭐 저도 어디에 줄 서야 될지 잘 제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은 앞으로 뭐 이분들이 당 대표 되냐 안 되느냐 네. 큰 다음번 전국 운영에 별 영향 끼치지 않을 것 같고 이재명 경기도지사 쪽으로 쏠림 현상이 더 가속화될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당에는 없잖아요 지금 대선 후보가. 그렇죠. 그럼 밖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전당대회 곧 열립니다. 네. 그럼 당연히 이재명 지사한테 쏠릴 수밖에 없겠죠. 대선 국면 가면은요 당 대표 역할은 제한적이고 대선 후보가 상당히 많은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재명 지사에게 호를 하나 제가 뭐죠? 네. 쏠림 이재명. 이재명 지사에게 쏠릴 거다. 솔리드? 당심과 민심이 쏠릴 거다. 쏠린다. 그래서 쏠림 이재명. 제가 기본 호를 이재명 하나 선생으로 저희가 호를 지어줬는데. 기본이 안 돼 있잖아요. 그분은. 기본을 좋아하시잖아요. 기본. 네. 그러니까 기본이 안 돼 있는 분이 기본 좋아하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이 셋 중에서 후보 셋 중에서 누가 상관이 없다니까요. 계속 거듭 전혀 상관이 없다? 상관이 없어요. 내부적으로는 좀 있는 것 같던데. 박근혜 분위기가. 대통령이 아니 이정현이 당대표 되나 윤상현이 당대표 되나 최경환이 당대표 되나 뭔 상관이겠냐고요. 이정현이 제일 좋죠.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좀 빌려주시라니까요. 렌탈을.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선출됐습니다. 이 원내대표 과연 어떤 역할을 또 할지 또 곧 있을 당대표 또 어떤 분이 또 선출이 될지 자, 지켜봐야 될 포인트라고 보입니다. 뉴스 코멘터리 막전 막후는 목요일 밤 11시에 방송됩니다. OBS